예, 이번엔 시장 진단역입니다. 네. 알파경제 김정효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정말 2,300을 깨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니, 주변 영향이 안 좋으니까 하락하는 거는 이해한다 이거야, 그죠? 근데 우리 시장이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의 중동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더 충격을 받고 빠지는 걸까요? 매번 오시면 여쭙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건 결국 수급이죠. 매수 공백 상태가 조금 심각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손실이 난 상황이니까 손실 나신 분들이 손실 난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뭔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새 돈은 들어올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또 통로가 하나 열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자금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매수 자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손실로 인해서 로스콘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주가 하락에 따른 ETF 패시브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물로 나왔을 때 받아줄 주체가 없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기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삼성전기 물론 실적 안 좋았죠. 그런데 오늘 주가를 12%나 밀어내는 것을 보고 이게 시장에 정말 매수 공백 상황이구나. 뭔가 악재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기 내년에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2차 전지의 급락과 더불어서 삼성전기 같이 실적이 단기적으로 뭔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종목군들의 급등락을 보면서 시장이 매수 공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구간에 있구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매수 공백이 심각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미국의 그 장기채 금리 이 상승도 어쨌든 시장에 계속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또 한동안 그 발언 이후로 좀 내려앉을까 싶었는데 다시 또 신규 주택 판매 증가로 인해서 간밤에 고개를 4.9%까지 들었습니다. 이 고금리 상황 어떻게 장기화될까요? 좀 언제쯤 꺾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고금리는 당분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는 낮추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고점이 5% 정도에서 확인이 된 거냐 아니냐 정도의 싸움인 거죠. 근데 레벨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점이 확인이 되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고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신규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 더 수급적인 부담을 줄까 이런 문제에 대한 확인이 아마 11월 중순 미국의 지금 그 예산이 45일짜리로 잠깐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감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과연 내년도에 얼마나 더 국채를 찍어내야 될지 발행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어느 정도의 금리 고점은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말에 다 아시는 것처럼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정책 금리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책 금리의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국제 발행 물량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일단 금리의 고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거 써라. 그다음에 미국으로 되돌아와라라고 하면 미국의 물가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1%, 0%의 그런 물가는 당분간 몇 년간은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ESG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또 물가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 그러니까 뭐 고물가라기보다는 중금리, 중물가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이 레벨을 시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시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10월 말, 11월 초에 있을 FOMC, 그다음에 11월 중순에 있을 미국의 추가적인 예산 결정과 국채 발행 물량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좀 볼게요. 우리 네. 달러 원환율은 1,358원이고 지금 엔도 계속 약세, 150엔이네, 그죠? 이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 국면 이런 것들이 뭐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환율이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하게도 계속 닫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달러 인덱스도 뭐 106 이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상방이 막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107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 시장도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정도라면 그러면 저는 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근데 지금은 환율이 제한돼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환율 때문에 파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환율까지 위쪽으로 열리게 되면 외국인 매물량이 단기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은 일단 전고점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시장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 107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1,360원만 가면 일단 정책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때문인지 아니면 엔화가 150엔대는 계속 방어하기 때문인지 어쨌든 우리도 그 영역에서는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기는 한데 과연 1,360원을 갭으로 뛰어넘거나 대량 거래로 뛰어넘어서 더 위로 이제 방향을 날릴 거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게 가게 된다면 시장의 수급은 단기적으로도 부정적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리 차에 더불어서 환율차까지 발생하면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의 매매 압력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전고점 돌파 여부 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그 전고점 돌파를 하나의 지지선으로 삼아서 다시 더 위로 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답변 중에서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전날에 구글 그리고 알파벳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주목할 부분이 뭐였는지 그리고 또 알파벳 같은 경우는 9%대 급락을 해서 그 원인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종목 모두 실적 자체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는데 네. 향후 전망에 있어서 약간 다른 뉘앙스를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전은 긍정적인 클라우드 쪽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고 반대로 구글의 바드는 클라우드 쪽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적에서 뭔가 큰 미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클라우드 쪽에서 하나는 좋게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보임과 동시에 주가의 갭은 10% 이상으로 쭉 벌어진 거죠. 그러기엔 너무 많이 그 변동성을 그죠? 너무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클라우드라고 하는 성장 모델 자체가 이 두 종목이 성장주 중에서 밸류가 그렇게 비싼 종목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급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성장주들이 고금리에서 버틸 수 있는 건 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차익 매물이라든지 공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질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네이키드 공매도도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노리는 그런 공매도 물량까지 유입이 되면서 소위 헤지 펀드의 롱숏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겠죠.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아마존 클라우드는 또 어떻게 될 거냐까지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 세계 1위 업체인 아마존 클라우드도 만약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는 롱숏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파는 전략을 취하면서 단기 수익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아마도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어떤 단기적인 알파벳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런 롱숏 펀드에 의해서 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국내 시장으로 끌어오면 국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위 밸류가 비싸다는 그런 성장주들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기존에 제시됐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거나 더 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최근에 밀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어떤 주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코스닥을 이끌었던 소위 엔터,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축이라면 그 의료기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수보다도 사실 이게 우리가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국내 수급 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신용 잔고가 꽤 많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줄어든 것 같은데 영풍재진 이제 오늘부터 거래되면서 이제 한가 이제 며칠 가겠죠, 그죠? 이런 수급 문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 해소된 거예요?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될까요? 이걸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영풍재지처럼 물량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소화되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 것을 계속 매일 측정할 거냐, 수치로 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약간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지만 행해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계속 누적으로 잡고 있기보다는 그냥 어떤 고정된 물량과 실제로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약간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최근에 힘없는 증시 흐름이 지속되면서 소위 대형주들이 빠지고 그런 종목군들이 증거금 100%로 바뀌기 시작하면 밀리면 밀릴수록 매물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측정했던 수치보다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용이나 혹은 미수로 들어왔던 그런 물량들이 소위 물려서 빠져나갈 경우에는 그 정도의 동일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지금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더 나올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게 더 문제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소위 패시브 ETF와 엮여 있어서 주가가 밀리면 그와 관련된 수급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 때문에 빠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펀더멘탈 플러스 소위 이런 수급적인 악화 요소로 인해서 오를 때도 더 올랐지만 내릴 때도 펀더멘탈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잔고가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시가 빠르게 하락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면서 조금 덜컥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가 어디에서부터 하락 브레이크를 걸고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우려는 금방 또 사고로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상황에선 사실 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 자산이라고 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가상화폐인데 이쪽은 상승 흐름을 요즘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가 상승하고 있다는 아니고요.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 뭐 솔라나라든지 그 밑에 있는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강하게 반등하니까 따라 반등하긴 했는데요. 주가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이 최근에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좀 올라온 모습을 보인 반면 뭐 시바이누,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은 그냥 끝없이 하락한 가운데에서 단기 반등이 툭 나온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현물 ETF가 출시되면 담을 수 없었던 기관들이 적어도 이게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산 규모만큼 담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경우 비트코인 ETF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로 인해서 일단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반감기가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수급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은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어떤 자산 선택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 문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생긴 상황에서 하나는 오르고 증시가 가파르게 내리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주식과 같이 할 가능성도 있지만 비트코인 영역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계속 쭉 머물고 있었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고유의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전체가 뜨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뜨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ETF,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 근데 만약에 블랙락이 현물 ETF를 만들면 그 밑에 하위 순위로 있는 여러 회사들이 비슷한 상품들을 동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때도 동일했거든요. 누군가 하나 만드니까 그 뒤를 이어서 줄이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현물 확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의 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예 물량을 정해둔 상황이고, 물량을 정해둔 상황에서 적절한 기간마다 반감기를 정해뒀기 때문에 그 반감기에 따른 수급적인 부족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저는 증시의 반대급부로 이게 오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게 이제 진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오르니까 비트코인이나 사놓을 걸 그렇죠. 비트코인도 변동성 꺾여졌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기억한 거 한 7만 불 갔죠. 그때 10만 불 간다 그랬거든요. 네, 8만 불 정도에서 고점 찍고 급하게 떨어졌죠. 그쵸, 만 맞아요. 2만 불 밑에 떨어졌어요. 네. 16,000 갔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 34,000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 변동성이 편안하게 비트코인도 지금 가지고 있어 수익 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자, 시장은 어쨌든 간에 약세 모드로 들어섰는데 약간 피난처 성격으로 그동안 이제 배당 방어주 얘기하다가 지난주 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소비 관련주들이 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유나 연속성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자금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군제가 의외로 성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광군제에서 그래도 좀 팔릴 수 있는 제품들, 그중에서도 올해 2분기에 정말로 저점 찍고 뭔가 터닝하는 것 같은 그런 기업들에게 약간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좋았던 건 중소 화장품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것은 대형주란 말입니다. 반등의 연속성은 당연히 지속될 가능성은 낮고요. 광군제가 11월 11일 날 끝나고 최종 집계했을 때 또 그 수치를 보고 아마도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랠리를 즐기시는 정도가 좋겠고, 만약에 증시가 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관심도는 또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 소비 관련주 이외에 피난처가 될 만한 성격의 섹터가 지금 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또 반도체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반도체밖에 없다. 지금 업황도 턴하고 실제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반도체 외에 다른 부분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마저 안 되면 지수는 더 레벨 다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를 사기 싫으시다면 단기 낙폭과대주들은 반드시 반등의 어떤 신호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사볼래라고 할 수 있는 건 현금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현금 거의 없이 주식을 들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괜히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에 한 20-30% 정도 현금 여력이 있는데 뭐라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낙폭과대주보다는 저는 반도체 쪽의 비중을 늘리실 것을 여전히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의 어려움은 우리가 당면하니까 굳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고요. 그 전에 이제 배당주나 이제 방어적 성격 주식들이 얘기됐잖아요. 대표적으로 은행주라든지요. 이런 쪽은 지금은 어때요, 컨디션이요?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제일기획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더 보유해야 될 거고, 단기적인 반등 여력은 이쪽에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사시는 건 좋은데, 다만 이 종목군들은 승부를 걸 종목은 아닙니다.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 정도 비중을 채워 계신 분들은 더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상관없이 더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면 거의 11월이 찾아오고요. 또 12월이면 올해가 끝나는데 연말까지 좀 투자자분들이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그나마 좋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금이 적어도 지금 50% 이상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내일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증시의 저점은 누구도 모르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면 단기의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금 비중이 뭐 20, 30% 아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반대로 현금이 아예 없다. 이분들도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지금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펀더멘탈보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더 많이 밀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 주식을 뺏기는 것은 너무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은 다소 관망하면서 시장의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때다. 저는 지금 뭐 하락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번 하락에 거의 한 8, 90%는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많으신 분들은 사고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역에서 김종효 이사님과 시장 진단 또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